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양호한 어닝 실적 발표와 지난달 소매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투심이 부양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91% 상승한 16,173.24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57% 오른 4,022.6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82% 상승한 1,830.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시티그룹의 1분기 순이익과 매출액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시티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3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억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201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사 업체가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195억 달러는 웃돌았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18개월 내 최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혹한으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2분기엔 성장의 속도를 낼 것이란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0.8% 증가를 웃돌고 직전월 수정치 기록인 0.7%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이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 덕분에 하락세에서 반전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0.34%, 프랑스 증시 0.43%, 독일 증시 0.26%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통계청은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작년 12월에 0.4% 감소한 데 이어 1월에도 0.2%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됐으나 2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내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무장 세력을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무력을 동원한 테러 행위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황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 호조와 또 시티그룹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3대 지수가 3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장 후반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가 고조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한때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소매 판매가 18개월 내 최대치를 보이면서 미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다우지수 0.91% 상승, S&P 0.82% 상승, 또 나스닥 지수 0.57% 올랐습니다. 이번엔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3개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 0.34%, 독일 증시 0.26%, 프랑스 증시도 0.43% 올랐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의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갤럭시 S5의 전 세계 첫 판매량이 전작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IT 부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제 16일 중국의 1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을 하회할 경우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2100선을 돌파한 상해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4월 15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뉴욕 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1.1% 증가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1등 공시는 예. 이 소매 판매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티그룹이 앞서 말씀하신 네. 대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0센트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고요. 예. 지난주에 JP 모건이 조금 부진했었죠. 네. 이런 부분을 좀 만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이오테크주들 일부 등락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비교적 좋은 주초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1등 공신인 소매 판매가 앞자리가 이제 일자로 들어가는 수치까지도 현재 나왔는데요. 관련 보도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소매 판매가 1.1% 전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상무부가 발표한 그 프레스 릴리즈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1%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4,339억 달러 수준이고요. 이것은 지난 작년 동월 대비 3.8%나 올라선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3월 달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점, 혹한의 영향을 이제는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런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표상에 전체 규모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제외한 수치, 자동차를 포함한 수치, 그 다음에 여타, 기타 내용들을 포함한 수치도 전부 다 상방향성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밑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니까요. 2월 달에는 마이너스로 보였던 부분이 있었지만 4개 항목, 주요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전체는 1.1%, 지난해 대비해서는 3.8%가 올랐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서도 0.7% 비교적 순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3월 달 들어서 소매 매출이 3.1%나 판매 신장고가 있었고 지난해 대비해서도 9.1%나 올라갔습니다. 가구용품도 1% 올랐고 그 다음에 건자재, 그 다음에 일부 가정용품 이런 부분도 1.8%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런 수요들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좀 부진한 부분은 가솔린 판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1.3%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밖으로 외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가격의 하락세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크게 나쁜 점을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표가 고르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이번 소매 판매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로이터가 보도한 화면인데요. 앞에 불리시라고 썼습니다. 아주 강한 이런 톤인데요. 소매 판매가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해서 밝게 이를 비춰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에는 메이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나온 색을 메고 있는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는 조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역시 가장 뉴욕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시 백화점의 이 쇼핑백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재 변수들이 좀 있지만 장기 실업 연장, 그 다음에 현재 오바마 케어가 6개월 내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변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보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도 상승했는데 지표 덕분이었습니다. 유로존은 2월 산업 생산이 0.2% 상승한 수치 발표했습니다. 1월에 부진해서 만회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2월에도 부진했어요. 1월에도 부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로화는 강세가 되고 있고 산업 생산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디플레 리스크, 네. 그다음에 뭐 물가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혼재된 상태였는데요. 2월 들어서는 정상 궤도로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신으로는 단속적으로 이 부분이 좀 다뤄졌는데요. 유로존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2월 들어서 0.2% 전월 대비 수치는 좀 미미하게 현재 표시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유로스탯의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네. 1, 2월 달에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하고 1월 달에 좀 하락세였고요. 2월 들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은 EU 28개국,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로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수축세에서 이완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지표를 보겠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0.2%. 1월에는 뭐 변화가 없었고요. 중간재 생산도 0.6%로 1월 0.4%보다는 좀 올라섰습니다. 역시 에너지 가격이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약세권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내구재 소비재 주문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달보다 내구재 소비재 증가율은 조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EU 28개국을 보면 역시 에너지 가격은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현재 약세 기조가 좀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내구 소비재 주문은 역시 떨어졌네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EU 지역과 그다음에 유로존 지역 비슷하게 항목별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국가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8개 유로존은 0.2%, 28개국 EU 지역은 0.4%가 올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독일이니까요. 0.3 올랐고 2월에도 0.4, 2개월 연속 현재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고 프랑스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좀 처졌는데요. 현재 새로 들어온 총리가 좀 힘을 내주기를 좀 바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페인과 그리스를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0.7,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는 마이너스 0.5. 1월 달에 변동이 없는 수치에서 다시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가 최근에 채권 시장으로 다시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등 의욕적인 내용을 보고 있지만 현재의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이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뚜렷한 징후는 찾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5천억 달러 미만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이는 2007년 이후 최저치라고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상이 참 강하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네. 경기가 돌아서니까 법인세 수입이 늘고 소비세 수입도 늘고 이러니까 재정 적자가 막 축축축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쪽에서 좀 효과가 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의 활동력이 좀 좋아졌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에서도 이 재정적자 규모 감축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언론 보도들도 경쟁적으로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 먼저 일별해 보시겠습니다. Obama's shrinking budget deficit, silence foreign critic. 처음에 재정적자 규모 올해 그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너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혼란성 발언이 나왔지만 이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성 발언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 그 내용만 보시더라도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1조 4천억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현재 4,92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현재 이런 그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세수가 많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공화당이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료보험 부분의 재정 적자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369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감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초 500억에서 600억 달러 이 정도의 적자 부담이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많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에 재정적자 1조 4천억보다는 현재 60% 가까이 감소된 이런 흐름이고요. 소득세도 이 금융위기 이후 80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상당히 현재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그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 지수 문제 이런 내용들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재 잭류 재무장관은 다른 쪽 일부 국가의 경기가 조금 주춤하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 또한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역시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자리가 전 분기 대비 1%로 올라섰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은행 당국이 투자 신탁회사 건전성 지침을 추가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네. 이제 불리는 이른바 이율을 높게 고이율 금융 상품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가 점차 좀 올라가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하겠다라고 또 긴축의 끈을 현재 고비를 당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꼭 빠뜨리지 않고 중국의 소식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전해 드리는 부분은 역시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 경제 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차이나 타이튼 이렇게 썼죠. 고삐를 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트러스트라고 표시된 부분은 투자 신탁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리스크 라이즈 이렇게 썼는데요. 일부 이자 지급을 못해서 대납이 불가한 일부 그런 그 투자 신탁 회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현지에서 그 보도는 대대적으로 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은행감독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규제 지침을 좀 더 강화한다는 지침을 지난 주말쯤에 내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초에 현재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현재 하달이 됐고요. 현재 69개 투자 신탁 회사 중 약 20개 회사 정도가 자금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주의 그 주주 발행이나 주식 발행이나 또는 제3자의 신용을 통해서 현재 끌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의 부실체 이런 부분에 투자 신탁 회사들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베이징의 주택가격, 기존 주택가격이 5년 만에 하락세로 기우는 등 이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예상치 않은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고율의 투자 이율을 보장했던 이런 투자 신탁 회사들이 자금을 순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위원회는 자금 확보에 어렵더라도 이 긴축 기조를 가져감으로써 일부 부실 기관들은 털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미니 부양책이 나오고 긴축 기조는 아직까지 선회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그 측면이 내재된 혼재된 국면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16일 1분기 GDP 발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내전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긴장감이 높여지면서 러시아 루블화가 3개월 내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예. 내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외 그 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루블화와 러시아의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제재 방침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후 전망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언론의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CNN 머니의 보도 화면인데요. 루블화와 US 달러 이렇게 가치를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루블화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약세 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 달에 조금 반등 기미가 나왔지만 현재 4월 들어서 다시 하향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의 마이섹스 지수는 연초 대비 현재 1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제 루블화 가치가 당일 변동폭으로 0.7 절하 추세가 달러 대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내전 기미가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그 분쟁 기미가 보이자 서구 EU와 러시아에 대한 EU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잭류 장관도 현재 나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현재 10억 달러의 긴급 그 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의회 승인이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섹스 지수도 계속적으로 현재 좋지 않은 흐름,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현재 기준금리로 내정하고 있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어제부로 6.5에서 9.5로 올렸습니다. 이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기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짐이 되는 루즈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닝 게임으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손해를 보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은 그나마 EU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회담은 가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것이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제네바에서 유엔 주제로 또 4자 회담을 열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 그 내용은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치킨 게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이 커진다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근 이슈와 또 글로벌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영향에 미칠 만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닥이 기관의 매수세로 연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갤럭시 S5 전 세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IT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죠.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완료에 상한가 기록한 어제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보이고 약간 주춤한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보였더라고요. 56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코스피 어제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이 되었지만 네. 그 반대로 코스닥이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2000선 터치 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좀 조정을 나오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제의 경우는 좀 그 매도세로 돌아섰던 점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조정에 좀 기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1%대 좀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하면서 어제 560포인트의 그 안착을 성공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330억 원가량의 기관의 공격적인 좀 매수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4거래일 연속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제는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꾸준한 매수세로 좀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강세 기존 조금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금 양쪽 지수가 좀 차별화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시장에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름세로 인해서 정고점이 585선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강세도 예상을 해봅니다. 종목별로 지금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코스닥의 경우는 좀 한쪽에만 좀 집중이 되지 않고 좀 골고루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더 끌어올리는데 좀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의 경우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미국의 소비 지표나 주택 지표 이런 여러 가지의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순환이 흐름이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이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 나가고 있지만은 이는 어느 조정 국면도 이제 마무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좀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좀 강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시되 저 PER이라든지 저 PBR 같은 종목 같은 충분히 아직까지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갤럭시 S5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판매가 시작됐는데 전작보다 뛰어넘어섰다는 소식에 IT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죠.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코스닥의 어제 지수 끌어올린 1등 공신, IT 부품주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제 네.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부품주들 정도도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 전 세계 125개국가량의 좀 출시가 되면서 예상과 다르게 좀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이에 따른 주가에도 좀 기대가 반영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27일에는 이미 국내에는 먼저 출시가 되었고 이미 누적 판매량은 거의 10만 대 이상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4보다도 더욱더 빠른 속도를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갤럭시 S5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까지 설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출시했던 갤럭시 S3의 경우는 이미 출시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판매 가격의 경우는 전작보다 조금 낮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매량 증가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IT 부품주의 경우는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왔지만은 스마트 부품주의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에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연초부터 좀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왔지만은 IT 부품주는 그동안 상당히 소외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부담 없이 좀 상승세를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갤럭시 S5의 주력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화소
카메라라든지 뭐 어떤 심박 센서 기능 그리고 뭐 방수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채택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더욱더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로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도 한번 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그 IT 부품주에 좀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갤럭시 S5가 이제 막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작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갤럭시 S5 또 IT 부품주에 대한 강세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 완료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가 11일 날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NH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이젠 자회사 NH농협증권과 합병하겠다 이렇게 좀 뉴스까지 나온 상황에서 NH농협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이 합병을 하면서 자산규모 거의 4조 원가량 이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증권사가 탄생한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작용했었고요. 어제 NH농협증권의 경우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두 증권사의 통합 시정은 좀 미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런 시너지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어제 강하게 급등을 했던 만큼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기대치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통합 과정에서 구도조정과 같은 이런 좀 여러 가지 진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했던 만큼 이제는 추경 매수에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증권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동반 강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의 증권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건 바로 NCR이라고 하는 영업료 순자본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NCR이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수익 구조도 좀 다양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여력이 높은 오히려 대형 증권사에 조금 더 유리가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증권사 쪽에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수합병 좀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증권주들이 업황이 완전하게 좀 호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도 좋았고 시티그룹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오늘 내친 김에 코스피 지수도 연중 최고 시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많이 좀 지수가 오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평가의 밸류에이션 그런 매력도도 떨어지면서 어제는 외국인이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좀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국내 기업들은 좀 어닝 시즌 인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염두에 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우리 시장에 들여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고요. 신흥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업종을 제가 엔터주와 미디어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엔터주와 미디어주 정부에서도 중국 콘텐츠 그 시장 공략을 위해서 2천억 원가량의 좀 펀드를 규모를 좀 조성했었고요. 어느 정도 관련주들 기간 조정도 상황을 마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국내 드라마들이 좀 열풍을 불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성장세 또 한번 좀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15일 그 그룹 가수는 엑소가 컴백 무대를 갖게 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좀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류 열풍에 대한 좀 관련 소비도 증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된 후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주장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정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금리를 낮게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2016년까지 금리가 4에서 4.25%까지 올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제안내를 바꾸기로 했거든요. 실업률을 또 이 제임스 블러드 얘기하는 도대체 어디다 중심을 놓고 얘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완전 고용에 못 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 또 실업률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연준 의원들 전체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누가 거기 시장에 반응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임스 블라드가 찰스 플러스를 따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찰스 플러스가 CNBC와 인터뷰에서 2016년도에 금리가 3%가 돼야 한다라고 해놓고는 막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2015년에 2%, 2016년에 4%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임스 블라드 4% 얘기하는 모습이 또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찰스 플러스와 제임스 블라드는 같은 선상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만약에 2016년에 4%가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년도에 최소한 1%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그 다음번에 뭐 빨리게 올리더라도 4%가 가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0.25니까 거의 4%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2016년도에 3%를 올린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아니면 2015년도에 한 1.5%나 2% 맞춰놓고 2016년도에 2%를 올리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중순도 아니고 상반기에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 그 FOMC에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적절한 시간에 조절을 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본다면 결국 상반기부터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연준 의원들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준 의원들의 일부는 2016년까지 저금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찰스 플러스,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2016년에 4%대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넷 옐런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 6개월 정도를 계속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임스 블라드는 뭐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답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마 거의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16년에 4%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2016년에 4%라 그러면 진짜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이 가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붙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그렇다 그러면 연준이 시장과의 약속을 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2016년까지 금리를 4%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옐런 의장이 처음 말한 양적 완화 종료 후에 6개월 이후 그 시점을 한번 주목해보자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의 현직 회장이자 전 독일 중앙은행 총재 악셀 베버가 유로존 경제 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다. 최근에 유럽 경제 위기를 다시 한번 경계했더라고요. 그 실업률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넘거든요. 그 프랑스도 11% 거의 다 되니까 유로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돼도 소용이 없다.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무 수치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다. 수치에 치우치는 게 중요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한다라고 계속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악셀베어 같은 경우에도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경기가 회복됐냐. 결국 자기들만의 리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이 정말 이 시장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그 UCB에서는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기 부양이 꼭 필요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업률에 맞춰지지 않고 어디에 맞춰지면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인플레이션 높인다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 줄어들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유럽은 실업률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맞출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ECB에서도 이 물가의 하락의 주 원인을 유로화의 강세로 보기 때문에 이 유로화 강세를 약세로 돌리기 위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업률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도대체 ECB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은 사실은요, 경기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실업률의 포인트 맞추는 게 제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악셀베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업률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유럽 경기에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다가 맞는 거죠. 다만 회복 기미가 보여서 주가가 오르는 건데, 왜 ECB는 이 실업률에 맞추지 않을까?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결국에서는 실업률에 맞추는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유로존은 경기 부양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업률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에 맞추고 있는데 좀 실업률에 맞추는 경제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7.5%를 하회할 것이란 이야기가 힘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 GDP 성장률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 얘기가 되는데 네. 작년 4분기 때 7.7%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마 7.7% 되긴 굉장히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1월달, 2월달이 수출과 수입이 너무 저조했어요. PMI 지수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4분기보다 한참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왕 경기 부양을 할 거라면 강력한 걸 해야 되는데 강력한 걸 하기 위해서는 GDP가 7%가 무너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죠. 또 한 7.2%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시장이 또 한번 보자, 한 번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7%가 좀 깨지기를 솔직히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만약에 7.5%가 나온다 그러면 조작이죠. 이제 완전히 중국은 지표를 조작했구나라는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중국에 대한 신뢰는 땅을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가 조작도 못합니다. 이제는 조작도 못하고 결국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결국 절벽 끝에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16일인가요? 16일 날 발표되는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중국이 시장에 대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책의 변화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 또 일본의 엔화 약세의 저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냐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6일의 모습이 7.2%면 경기 부양을 바로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7%가 깨지면 거의 바로 할 확률이 높고요. 7.5%라면 시장에서 실망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매도폭은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큰 흐름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기관은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큰 매수세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오늘 국내 주식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정말 그 미국장 급락에도 잘 버텼죠. 네. 왜 버텼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시장을 잘 받쳐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비차익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이 비차익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펀드라든가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안 빠져나갑니다. 상당히 그 견조하고 또 일주일에 한 1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추세라든가 외국인의 매수의 추세라든가 강도가 강세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그 며칠 동안 눌렀던 부분을 오늘 분출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이 한번 업그레이드된 장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약 7개국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전체 외국인 매수 자금의 15%가 우리나라에 몰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3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흐름이 유지될 것을 전망하시면서 오늘자 한번 크게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5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